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색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15강 선교사의 본격적인 내한 그리고 그 선교를 위한 준비 작업에 관해서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전개시켜 나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씩 있어요. 그는 뭐냐면 어떤 중요한 사건의 연도, 이름 다 중요하지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이 자료들을 살펴보고 강의를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라고 생각하는 그 의문 자체에 우리는 벌써 어떤 한 부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의문을 하나하나 해소시켜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학문에 접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내한하는 그 당시는 1880년대가 돼요. 그런데 이제 준비 과정에서 1870년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1870년대는 극동지역, 아시아 여러 지역들, 아주 서양 제국주의의 침탈 과정 속에서 대처하는 방법들이 각각 다르게 등장합니다. 중국은 청나라를 중심으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처했던 중화사상의 청나라는 이제는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아요. 영국과 아편전쟁을 통해서 1840년 영국과 아편전쟁을 통해서 무기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기력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위력적인 한포 앞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하여 난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고가 최강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2차 아편 전쟁은 1860년대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아주 수치스러울 정도로 중국은 영국과 프랑스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사실이죠. 약탈도 당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이 꺾여져 버렸습니다. 일본은 어떠했죠?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의 막부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쇼군, 장군이 천황은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 쇼군이 통치하는 시대, 막부 시대였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다 노부나가나 토요토미 히데요시나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의 마지막 막부, 덕천 막부, 도쿠가와 막부를 이제는 맞이했고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서세동점, 일본도 여기에 어찌할 수 없게 돼요. 그러자 일본은 이제 1854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서 페리 제독이 흑선을 타고 요코하마 앞에까지 와서 위협적인 한포, 그게 무너졌습니다. 서양의 기술이 집약된 거대한 한포 소리에 한마디로 놀래버린 것이죠. 무너집니다. 강제 개항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이걸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로 삼고 속히 제국주의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존왕 양이 사상에 입각한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1868년. 그리고는
근대국가 체제로 전환시켰습니다. 일본식 근대국가로 바꾸어 나갔던 거예요. 일본식 근대국가라는 것은 서양의 근대국가의 체제에 일본의 민족혼을 함께 싣는 것입니다. 국화와 칼이라는 상징적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랬던 일본이 근대국가로 바꾸었습니다. 바로 일본은 제국주의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해요. 어디에? 조선에. 1875년에 일본은 메이유신 이후의 근대국가 체제로 확립하고 운요호를 서해안, 조선의 서해안에 보내서 해안 수심을 측량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비병들이 가만두지 않죠. 대포를 쏘았습니다. 배가 파손했어요. 부서졌습니다. 일부. 그와 같이 미끼로 그와 같은 내력들이 이루어질 줄 알고 일본은 군함을 배치시켰다가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진입하면서 대포를 쏘아 조선의 강압적인 문호 개방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어요.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의 시작이었습니다. 1876년 전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의주 청년들이 러스와 맥켄타이어 선교사들에게 세례를 받았던 바로 그 해이죠. 강화도 조약은 국제사회에 이제 조선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대원군은 이미 물러났습니다. 1873년에 10년 섭정 통치를 마치고, 그리고 민비 체제가 등장한 거예요. 민시 세력. 민시 세력은 대원군 세력과 다르게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새롭게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통상조약 이후 다음 두 번째로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데에는 청나라가 중재를 했습니다만 1882년 조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 미국에 조약 체결의 사절단이 파견됐습니다. 민영익을 대표로 해서 미국의 사절단이 진출해서 미국의 문화를 돌아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 등장한 조선이란 나라가 이렇게 미국과의 조약 체결로 사절단 방문을 하게 됐던 것이었죠. 이걸 보빙사라고 불렀습니다. 보빙사. 1883년 조약이 체결된 82년 이듬해 1883년에 정사가 민영익, 부사가 홍영식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미국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륙 횡단 철도를 타고 워싱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15강의 조두에 섭리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 워싱턴으로 들어가는 철도에 이들 사절단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타요. 볼티모어에 있는 가우처 대학의 설립자가 탔습니다. 가우처 대학의 설립자니까 누구죠? 가우처시죠. 목사님이십니다. 이 가우처 목사님이 우리 일행 보빙 사절단과 통역을 통해서 대화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의 사정을 듣습니다. 가우처의 마음에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기착간에서 타올랐습니다. 그는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이셨죠.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먹은 건 미 감리회였습니다. 그리하여
1883년 11월 달에 이 가우처 목사님은 감리교 외지 선교회에 $2,000를 송금해요. 바로. 이런 거 보면 대단합니다. 아직 한국 선교 계획이 없었지만 $2,000를 송금해서 선교를 타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가우처는 먼저 일본의 선교사로 가 있는 감리교회 선교사 맥클레이에게 편지를 써서 한국 선교의 가능성을 알아보아라. 한 사람의 노력. 아직 계획도 없는 단계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요. 맥클레이는 즉시 1884년 이듬해였던 84년 6월 달에 2주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박영효의 주선으로 이 감리교 일본 선교사였던 맥클레이는 박영효의 주선으로 고종의 사위죠. 고종을 아련했습니다. 병원과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을 허락받아요. 얼마나 간절하고 기뻤겠습니까? 이를 미 선교부에 감리회 선교부에다가 정식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 북감리회에서 1884년 말 목사이자 의사였던 스크랜턴 이화학당을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나오는 이름이죠. 스크랜턴. 그리고 그의 어머니 스크랜턴. 이 스크랜턴 아들 스크랜턴은 W.B. 스크랜턴. 어머니 스크랜턴은 M.F. 스크랜턴. 그 원은 풀네임이 있지만 간략하게 스크랜턴 모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와 함께 이들이 한국 선교를 명받게 돼요. 자, 이게 감리교의 계획과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장로교는 어떠했습니까? 미국 북장로교. 북장로교가 오히려 북감리회보다 조금 늦게 시작됐습니다. 감리회 가우처와 맥클레이를 우리가 돌아봤고요. 장로교에서는 맥 윌리엄스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우처, 맥클레이, 그리고 장로교는 맥 윌리엄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뉴욕에 있는 라트렛 아주 유명한 이 장로교회의 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재단의 관리인이었습니다. 유산 관리인이었어요. 그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헌금을 내놓았어요. 어떻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국 선교의 소문을. 한국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가시는 두 분에게 생활비, 기금을 대겠다. 과감하게. 그는 우연히 선교 잡지를 읽고 감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선교부 총무였던 엘린 우드라는 분에게 한국 선교를 위해서 두 명에게 2년 동안의 충분히 쓸 수 있는 생활비 $5,000를 기꺼이 헌금하겠노라. 누가? 바로 맥 윌리엄스라는 교인이면서 유력 재벌 재단의 관리인이 잡지를 읽고 돈을 헌금했습니다. $5,000. 이를 계기로 북장로교에서는 한국행을 위해서 1884년 봄에 84년 이 해가 자꾸 나오죠. 의사 헤른에게 임명을 주었습니다. 의사 헤른에게 의료
교육 이쪽이 많죠. 그는 먼저 일본에 도착해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1885년 봄의 6월달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그분보다 먼저 들어와요. 헬은 의사이자 선교사보다. 바로 언더우드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오히려 헬은보다 2달 먼저, 아까 2명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헬은과 언더우드였는데, 헬은이 먼저 출발했지만 뒤에 출발한 언더우드가 앞서 이수정이 번역했던 마가전 성서를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1885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더우드라는 이름도, 감리교회 앞서 아펜젤르라는 이름도 듣고요. 스크랜턴 여사와 아들 스크랜턴도 듣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의 바탕을 깔았다는 것, 너무 중요한 사실들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분들이 본격적인 활동, 그리고 전개되어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외국과의 관계 상황을 하나하나 다시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 의문을 가져보는 것이 이 학습, 이 한국 교회사를 다루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